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해 8월 3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지하철역이었는데요. 50대 소방 간부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던 여성을 추행을 하게 됩니다. 아하. 뒤에서 끌어안고요. 그리고 나서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됩니다. 아하. 이 남성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 여성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는 이루어졌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지하철에 내려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남성이 오더니 부축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강하게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여성은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는데 이 남성이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했던 거죠. 도로를 그리고 무단횡단에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완전 범죄를 꿈꿨겠지만요. 이 모습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비추던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아니 CCTV에 찍혀 있었다면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완전히 드러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최진문 교수님.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황당무계해요.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CCTV, 그다음에 교통카드 사용 내역 다 확인해 잡아서 이 사람을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뭐냐면 이 사람이 소방공무원이에요. 에? 소방공무원인데 본인은 취해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하철역 밖으로 데려다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지 일부러 추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자기가 소방공무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마치 본인의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그걸 당하신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강제로 추행했다고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 부축하는데 왜 강하게 껴안는 겁니까 대체? 그냥 부축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소방공무원이라는 그 직책을 활용해서 범죄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소방 공무원으로서 직업 의식을 발휘했다. 이게 말입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왜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느냐는 거죠. 이게 단순히 부축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한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사강간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하.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내가 소방관으로서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 네.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요. 결국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하.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이거를 끝까지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자신의 사실을 법정에서 다시 증언하면서 피해를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고통을 겪게 그러겠네요. 됐다. 그런 점에서 반성이나 사과도 너무 늦었다는 점 때문에 이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이 중벌을 구형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4년 구형했고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내리고 바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형을 내렸느냐? 일단은 범행이 너무 대담하다는 거죠. 수위도 높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고요. 나중에 문제 인정하긴 했지만, 네. 그다음에 피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제 들어가지고 실형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실형이 나오니까 뒤늦게 이제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시간을 달라. 하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소방 간부입니다. 그냥 일반 소방 공무원이라도 기가 찰 노릇인데 소방 간부예요. 해당 소방서는 입장이 나왔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미 그 선고가 되기 전에 기소가 먼저 됐잖아요. 기소 처분을 받고 나서 해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이죠. 네. 직업의식을 이런 성추행을 해놓고 직업의식이라고 둘러대는 이 사람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아요. 나머지 소방공무원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료 소방관들의 얼굴에 집단적으로 먹칠을 했습니다. 수감 생활하면서 철저히 반성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어디선가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우리 사회의 영웅 같은 경찰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호를 무시하고 무작정 내달리는 하얀색 승용차, 경찰차가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승용차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달리고 딱 있어서 보기에도 진짜 빨라요. 네. 경찰차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로막는데 여기도 그냥
지나칩니다. 근처에 시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앞뒤로 차를 막고 운전자에게 나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네. 똑똑똑 나오세요, 나오세요. 검문하겠습니다. 네. 예,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운전자 문을 잠고 나오지 않자 네. 결국 차량용 망치로 창문을 깨고 문을 엽니다. 아하.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정도로 저렇게 완강하게 운전자는 버티고 있는데 애초에 경찰이 저 차량을 추격하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게 충남 서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6월 12일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운전을 매우 위험하게 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시민이나 다른 운전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출동한 검찰이 해당 차량을 검문하려고 했는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찰이 멈추라 했는데 안 멈추면 웬만하면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순찰차가 앞질러 가서 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진로까지 딱 막아버렸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만했으면. 그런데 차문을 걸어 잠그고 내리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 운전자가 버티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영상에도 보셨듯이 계속 완강하게 버티니까 경찰이 저렇게 강제로 물리력으로 차량을 부수고 운전자를 내리게 하는 조치까지 취했는데 실제로 저 신고는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된다는 신고였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맞았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일단 저 차량을 멈추게 하는 과정에서요. 순찰차 2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아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도 차량 시동을 끄지 않았다는 거죠. 어허.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차량용 망치로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 운전자를 검거하려고 했던 건데요. 네. 중요한 거는 딱 차문을 열자마자 알코올 냄새가 심하게 풍겨왔다는 겁니다. 확 왔겠네, 확.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음주 감지기에는 음주가 감지가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는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아하. 결국은 이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현행법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창문을 열었을 때 차량 문을 파손하고 열었을 때 알코올 냄새가 확 닥쳤다. 이거는 한두 잔 마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상태로 상당 기간 차를 몰았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람이요, 저 상태로 30에서 40km 정도를 더 운전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니까 경찰이 정말 잘 잡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어리석은 게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음주 측정에 의했으면 그냥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뭐 많은 음주운전한들이 안 불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산이고요.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되고요. 오히려 더 심하게 처벌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 공용물건 손상죄까지 있잖아요. 아하. 아마 구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근심 피하려다가요. 더 큰 근심에 닥치는 그런 상황을 여실히 봤습니다. 자, 귀한 생명을 구한 거기에 경찰의 순발력이 또 한번 빛났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해당 영상은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겼어. 안에 잠겼어. 오늘은 본 사람 없는 거죠? 오늘 본 사람은 없어요. 어제 마지막에 어제 시키시는 거죠? 어제 시키게 보고 오세요. 키를 갖고 계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무겁다. 도와드릴게요. 손좀 잡아봐요. 지금 딱 봐도 상황이 긴박하고 일단 최진범 교수님. 네.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이 심하게 흔들린 거, 이 경찰분의 이른바 보디캠이라고 하는 그 영상으로 아마 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고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장면부터 찍힌 것 같은데 저 장면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원래는 이웃의 관심에 시작이 됐어요. 이웃에 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5월 13일 날 이웃의 주민이 하루 동안 이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허. 평소에 늘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하는데 하루 동안 나오시지 않으셔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아하. 또 할머니 휴대전화 전화도 전화 답변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위급한 상황이라고 감지를 하고 현관문을 굳게 닫힌 현관문 옆에 유리창을 깨고 창문으로 들어가 지금 할머니를 발견하게 된 네. 그런 상황이어서 경찰과 이웃 주민의 관심이 결국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영상에서 이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경찰분이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우선 저는 경찰분들의 이 판단력을 한 번 더 칭찬해 드리고 아하, 싶은 게 왜요? 신고받고 갔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119 불러서 문 열 수 있잖아요. 아하. 근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긴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창문을 뜯자 했는데 창문이 쉽게 뜯힌 게 아니라 잠금 장치가 설정이 돼 있었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잠금 장치도 다 걷어내고 창문을 통해서 진입을 합니다.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 평소 지병으로 욕실에 쓰러져서 거의 못 움직이고 계셨던 세상에. 거죠. 경찰의 빠른 판단이 없었다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할머니를 발견하고 다행히 그 뒤에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저 긴박하게 저 순간에 다행히 저 어르신, 저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되새겨보면 신고를 해주신 이웃의 관심이 있었기 덕분입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할머니의 상태가 지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렇게 안전하게 구출된 할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는 정말 중이거든요. 다행이에요. 그야말로 이웃의 관심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네. 대한민국의 사회적 온도가 아직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자,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출동하는 우리 경찰분들. 근데 경찰분들을요, 당황하게 만든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남성의 행동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찰들도 당황시킨 해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와 비슷한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빠른 네. 속도의 검은 차가 지나가고 경찰차도 이 차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누가 보면 아까 그 차인 줄 알겠어요, 진짜. 예, 네. 아까는 흰색이었지만 지금은 검정색 차량입니다. 아하. 자, 다른 골목에서도 이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차 2대가 따라 붙습니다. 네. 자, 신호도 무시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데요. 그런데 우회전한데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남성, 주차장이에요? 서장님, 자수하러 왔어요. 아, 네. 도주를 하던 이 남성 순식간에 자진 출두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기가, 아니, 그러면 무슨, 어디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김해 중부경찰서 주차장입니다. 상당 무게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6월 12일 날 밤 부산에서 김해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아마 부산에 사는 사람인지 김해 지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하. 부산에서 김해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이 쫓아가다가 지름길로 간 거예요. 쫓아가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그 지름길로 가서 딱 이제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갑자기 우회전을 했는데 네. 우회전한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김해 중부경찰서 주차장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앞뒤로 막고서 결국 검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도망간다고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결국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저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름길로 가는데 그 차량이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 차가 저희 눈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더라고요. 경차 방송을 하니까 갑자기 우회전을 해가지고 김해 중부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볼 일이 있나? 순간적으로 그 생각도 많이 했죠. 처음에 이제 문 열고 하니까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 동자도 빨갛고 충혈돼 있고 술 냄새가 조금 나가지고 이제 음주 감지를 하니까 감지가 돼가지고 측정을 하게 된 거죠. 장혜찬 평론가님, 정말 이 운전자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음주운전을 해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 운전자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김해까지 도망간 겁니다. 아, 상당한 거리잖아요, 이게. 길을 본인이 잘 모르다 보니 이제 추격하는 경찰들을 피하면서 본인도 일부러 들어간 게 아니라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게 경찰서 주차장이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을 빨리 검거하게 된 게 길을 모르는 외국인이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음주 측정을 해보자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의 음주를 했고요. 아하. 그리고 놀랍게도 무면허,
불법 체류자니까 당연히 면허가 없는 상태의 네. 운전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만약 사고라도 냈다면 책임을 못 지게 되는 그러겠네요. 상황이거든요. 참 천만다행으로 저 자리에서 검거된 게 다행스러웠던 일 같습니다. 네. 시쳇말로 얻어 걸린 상황이긴 하면 진짜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만 저 외국인, 불법 체류 신분 저 외국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아하. 저 사람이 만약에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자수하러 경찰서에 왔습니다. 오, 어쨌든 자수하러 왔어요. 네, 경찰서에 간 건 맞잖아요. 형이 그럼 감경이 될까요? 자수하면 형이 감경이 되거든요. 아하. 감경이 될까요? 감경이 된다. 네,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네. 자수하는 건 자발적인 의사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얼떨결에 실수로 자수한 아.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형은 감경되지 않을 것 같고 네. 또 이 사람이 좀 외국인이고 불법 체류자니까 또 외국에 추방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국에 올 경우에는 한국의 법과 지리를 좀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요.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걸, 법이 살아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정말요. 왜 이렇게 분통 터지는 부부 얘기가 요즘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내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내는 사실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는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아내분은 퇴사를 하고 육아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랬잖아요. 예, 많이 그런 현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여성의 삶이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왜냐하면 1인 3역을 20년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유. 첫 번째 역할은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두 아이, 이제 현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두 아이를 이렇게 자랄 때까지 케어를 해왔고 두 번째는 7년간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맡아왔고요. 그리고 같이 집에서 시어머니도 아유,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나의 에너지를 다 가족들을 위해 쏟아 부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론하자. 라는 말을 아내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여보, 그동안 고생했으니 우리 둘만 여행 가자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조론이 웬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네, 저는 도저히 느껴졌어요. 이해가 안 그 되네.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네네. 아니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암투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병간호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 여성분도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한 거잖아요. 세상에. 아니 계속 직장 다녔으면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 커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시댁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자기의 일상을 일정 부분 또 반납하고 희생한 거잖아요. 그런 분한테 머리 숙이고 정말 무릎 꿇고 감사를 해도 못할 마당에 이 사람 말아보면 더 황당해요.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본인만 돈 벌어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내가 없었으면 그 시어머니 돌보는 그 간병비 네. 또 아이들 키우는 양육비 누가 될 겁니까 그러면. 네. 그것도 문제고 이제 내가 돈 벌어 내가 마음껏 쓰고 살다. 아니 저 아내가 펑펑 썼습니까? 아하. 그 어려운 살림 조금씩 모아가면서 가정 꾸리고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내가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 안 했으면 남편이 쓰던 다 어디로 날아갔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모은 돈으로 샀다고요? 아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돈으로 집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저는 뭐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결혼을 하는 거는 이혼이나 별거 하는 거하고 달라요. 가정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간섭을 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건데 집에 나가라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혼자서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집안에서 하는 가사노동이 집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 가치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남편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반성하고 이런 태도 접으시기 바랍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 남성은 대한민국 남성의 망신을 대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제 내가 번 돈 내가 마음껏 쓰며 살고 싶다. 내가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 굳이 이런 얘기를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 남성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전업주부의 이
노동을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요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집안 살림을 내팽개치고 남편이 가져오는 돈으로 좀 사치를 했거나 이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아이 다 키웠죠. 그 와중에 살림했죠. 또 무엇보다 아픈 이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들었거든요. 그거는 돈이 있어도 사실 돈이 있어도 못하는 일입니다. 맞아요. 정말 마음이 있어야 웬만한 돼요. 정성이 그렇죠. 아니면 효심이 있어야죠.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시부모님 병수발을 직접 들려고 합니까? 네. 대부분 다 간병인을 쓰게 되어 있고 아하.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집안 살림을 책임졌던 공로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조론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졸혼 그러는데 이게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말이고 외계에 옵니까? 대체 언제 생겨난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졸업을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네. 이게 학업을 맞추는 게 졸업이잖아요. 네. 졸혼은 혼인을 마치다라는 표현이에요. 어허. 최근에 이제 배우 백일섭 씨나 소설가 이회수 씨가 40여 년 만에 졸혼을 선언해서 대중한테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지만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결국 이게 별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별거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하잖아요. 이 졸혼 같은 경우는 부부나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 하면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자 이런 측면에서 졸혼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졸혼이 성립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되려면요. 양쪽 다 합의를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결코 졸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하. 이게요. 글쎄요. 졸혼 단계이신 분들한테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멋져 보여요. 이게 무슨 쿨한 관계입니까? 그냥 무미건조한 관계죠. 도리는 다 하면서 몸과 마음 떨어져 지내면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런데 이 졸혼은 이인철 변호사님, 이거 법률 용어는 아니죠, 이제는. 뭐 우리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이제 졸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동안. 아, 그래요? 네.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돼서 졸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미 부부 사이는 갈라졌고 그럴 경우에는 이혼하기도 그렇고 그렇잖니 또 이혼 안 하고서 계속 이제 싸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중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냥 둘이서 졸혼을 하세요. 아하. 법원에서 그렇게 권유하는 경우 조정을 이제 조정 조서에 남기는데요. 네. 별거를 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다만 이 경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재산을 미리 받고 생활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졸혼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아직까지 부부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이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내분 같은 경우에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받아야 되고 생활비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민법에 보면은 부부간에 4가지 의무가 있어요.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정조 의무, 동거 의무가 있는데 졸혼하게 될 경우에는 동거는 안 하겠죠. 동거 의무는 없지만 나머지 의무는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부양 의무가 있고 그래서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협조 의무랑 정조 의무인데 뭐 졸혼하면 다른 사람 만나도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사자 간에 뭐 어느 정도까지 그런 사생활 인정할 거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서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해요. 사실은 이 말에. 그러니까 이제 신조어가 돼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우리 이해가 이인철 되지만. 변호사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런 법률적으로 분들을 이제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대변하시니까 거니까. 이제 예, 또 억울로 그거는 하시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거고. 근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죠. 이렇게 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이혼할 수 없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만 또 그러고 나서 정조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요소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네. 저는 가능한 한 뭐 이제 부부가 같이 잘 살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정말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잘 합의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양 의무라든지 아니면 협조 의무 같은 경우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렇게 이 남편의 경우처럼 졸혼을 주장하면서 협조 의무도 안 하고 부양 의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졸혼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의무는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쫓아낼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네. 그리고 합의를 받아내시고요.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편이 네. 아내한테 했던 말 중에 내 돈으로 내가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
이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요? 본인의 돈으로 집을 샀다. 본인이 다 열심히 남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 있어요. 아, 판사님 아내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고 다 이거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한 푼도 못 줍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던 건 아내의 내조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가정주부를 하더라도 그 기여도를 40에서 50%까지 인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졸혼을 하면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졸혼하자 하고서 아내가 아무것도 안 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큰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산을 미리 받고 생활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 재산의 절반은 아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발적으로 아내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졸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할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는데 졸혼으로 갈 경우에는 6억을 초과될 경우에 증여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 세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좀 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이혼할 경우에는 이 세금의 혜택이 있는데 왜 이혼 안 하고 재산을 줄 경우는 왜 세금을 부과하냐고요. 그럼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요. 졸혼이 결코 쿨하거나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졸혼 단계이신 분들한테 뭐 누가 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찾았겠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정말로 몸이 건조하잖아요. 이 부부관계에 정말 애정이라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함께 봤습니다. 옛날 솔리드 노래 제목 중에 나 빼고 끼리끼리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정말 이분들 그런 말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배우 사신 방송이에요? 죄송합니다.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배우 송윤아 씨의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근황을 저희가 잘 알질 못했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텐데요. 최근에 SNS에 본인 근황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야. 자,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라면서 2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네. 본인은 저녁을 안 먹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네. 그런데 이 송윤아 씨가 다음 달 첫 방송이 되는 드라마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오, 될 이 사진도 텐데, 멋지네요. 오. 예, 이 SNS를 송윤아 씨가 올리자 엄정화 씨가 또 어머 너무 아름다워. 김혜수 씨 하트 뿅 댓글을 달면서 이 여배우들의 찐 우정을 선보였습니다. 야, 저기가 그냥 보세요. 저 사진 보면 아스팔트 바닥인데 마치 런웨이 같다는 생각도 들어. 대박 사건입니다. 근데 저렇게 멋진데 설경구 씨와 결혼한 지 벌써 11년 차가 되고 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의 풋풋했던 모습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좋아. 하지마! 근데 하지마! 이거 그 노래 왜 해? 하지마! 네, 참 광복절 술사 오랜만에 보는 추억의 영화인데 사실 강산이 한 차례 변했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두 사람을 둘러싼 좀 안 좋은 루머는 여전히 또 이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결혼할 때부터 사실 이 루머가 있었어요. 2006년에 이제 설경구 씨와 전처와 이혼을 하고 3년 후 2009년도에 송윤아 씨와 재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에 미리 두 사람이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이 루머가 있었거든요. 네. 그 루머가 지금도 계속 아이고. 되고 있어요. 송윤아 씨 입장에는 상당히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가정 잘 이루고 지금 슬아의 아들도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난 4월에는요 배우 송은혜 씨가 SNS에 직접 이런 글을 올린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나눈 장면까지 나와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글을 올린 사람 SNS 송윤아 씨 SNS에 11년 전에 설경구 씨와 결혼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부적절한 일이 없었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려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송윤아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해왔다. 그리고 남이 뭐 예를 들면 님이 물어본 질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잘 살고 계시고 지금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아픔을 주면 이 두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네.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글들은 좀
안 올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송윤아 씨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해명을 해온 것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게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취재하면서 정말 많이 주변에 듣는 얘기가 그러니까 왜 시원하게 해명을 안 해?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허허. 뭐냐면은요. 대중은 결국 본인이 듣고 싶은 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세상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궁금증이 자꾸 이렇게 솟아나는 건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송윤아 씨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우나 가기가 두렵다. 사람 만나기 두려운 아유. 거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착색증이 와서 관절까지도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증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네. 최근에 논란이 된 것도요. 어떤 네티즌이 송윤아 씨 개인 SNS에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 끝에 송윤아 씨가 이런 글을 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글은 제가 지워도 될까요? 하고서 오히려 묻는 거예요. 왜냐면 임의로 지워도 되는데 그랬을 경우 내가 글을 올렸더니 송윤아 씨가 그냥 임의로 지웠다라고 이 네티즌은 또다시 악의적인 글을 그러겠죠.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송윤아 씨는 몇 차례에 거쳐서 굉장히 진심 어린 답변과 본인의 입장을 밝혀왔는데 정작 그 얘기는 듣지 않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서경국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열까지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아이고. 송윤아 씨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송윤아 씨 주변에 그래도 힘이 되는 다른 여배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분과 절친이라는 게 좀 놀랐습니다. 잘 누굴까요? 몰랐거든요. 바로 여배우 김혜수 씨입니다. 오. 이게 송윤아 씨가 평소 예전부터 김혜수 씨의 열혈 팬이었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우연히 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혜수 씨를 만나서 네. 그 이후로는 정말 절친이 되었는데요. 김혜수 씨가 송윤아 씨의 드라마 촬영장에 간식차 보내줘서 그걸 송윤아 씨가 자랑하는 글도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동료 배우인 이태란 씨, 김민정 씨, 유선 씨 등과 함께 사석에서도 따로 모임을 가지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김혜수 씨도 송윤아 씨에 대해서 맑고 따뜻한 사람이다. 아하. 말과 행동 모두로 사람을 배려한다. 또 이런 평가를 공개적으로 네. 남기기도 했습니다. 송윤아 씨, 김혜수 씨 공통점은 나이 들수록 참 더 아름다워진다. 내적, 외적 모두 다 말이죠. 이인철 변호사님.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연기력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네. 특히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데뷔가 34년 차거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혜수 씨는 처음에 이제 하이틴 스타로 이제 그랬죠. 데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받다가 결정적인 그 작품 때문에 한 작품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반전이 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하. 그 타짜. 타짜. 거기서부터 연기가 완전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거예요. 네. 너무 그때부터 연기를 잘하거든요. 다양한 역할을 잘 소화하는 그런 배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지금의 김혜수 씨를 있게 한 거는 안진용 기자님, 김혜수 씨 어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어요. 사실 아역 배우 출신인데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딸의 뒷바라지를 해서 지금의 김혜수 씨를 만들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해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닌 B2 논란이었는데요.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13억 정도의 빚을 지고 이걸 갚지 않았다라는 폭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 빚을 왜 김혜수 씨에게 전가를 하느냐. 이거는 연좌제인데 연좌제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대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김혜수 씨가 결국은 본인의 아픈 가정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뭐 어떤 거였냐면요. 이미 십수년 전 금전 문제가 계속 있어 왔고 2012년에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갚아드렸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인연을 끊게 됐다는 얘기였는데 네. 사실 이를 고백하는 김혜수 씨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건데 그렇죠. 다행히 오히려 이 B2 논란을 극복해가는 김혜수 씨를 많은 대중이 지지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전 국민이 좋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김혜숙 씨가 극찬한 그녀의 또 다른 절친이 있다면서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김혜수 씨가 내 청춘의 디바라고 표현한 또 다른 절친이 있는데 아하. 바로 가수이자 배우 엄정화 씨입니다. 이야. 그러면서 이제 비디오 시대가 돼서 세계적으로는 마돈나 열풍이 불었는데 나는 엄정화가 있어서 마돈나 별로 안 부러웠다. 아하. 그러니까 마돈나 못지않은 포스와 끼를 사실 엄정화 씨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스타일이면 스타일,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독보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특히나 엄정화 씨가 가수로서 무대에 설 때와 배우로서 화면에 나올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겠다는 표현을 했고요. 네. 실제로 엄정화 씨, 김혜수 씨 그리고 또 이 두 사람보다는 비교적 어리지만
이 개성 있는 실력파 연기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배우 천우희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절친한 여배우 사모임을 만들어서 또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의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끼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앞서 김혜수 씨가 데뷔 34년 차라 했는데 엄정화 씨도 그에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엄정화 씨는 뭐 가수로도 유명하게 활동을 했고 배우도 굉장히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데뷔가 벌써 만일이 됐다고 합니다. 어허.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축 글을 올렸는데요. 네. 1993년 1월 22일부터 2020년 6월 8일 부산 템테이션이라고 하면서 어제가 만일이었나 봐요. 만일이라니. 대박 사건. 네, 나도 기억이 안 났던 데뷔 무대 날짜를 기억해줘서 데뷔 만일. 늘 고맙다. 네. 웃고 울고 함께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또 전했습니다. 거기 밑에 또 김혜수 씨의 그 반응을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겠죠. 김혜수 씨가 또 어머 만일이라니 축하란 말은 부족하네요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우정을 한번 그러네요.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엄정화 씨는 예전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면 사실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혹시 몇 살입니까 올해?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숙녀분께 죄송합니다만. 53세라고 대박 사건이네요. 네. 저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이라고 하고요. 라면은 1년 동안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대요. 물론 저도 이제 라면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네. 그렇게 저렇게 이제 몸매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피나는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자기 관리에도 철저하다. 그리고 앞서 송윤아 씨, 그리고 김혜수 씨, 엄정화 씨. 늘 꽃길만 걸어온 건 아니에요. 세 분 공통점. 그런데 늘 시련이 있어도 늘 이렇게 우정으로 같이 상부상조해가면서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져 보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감을 묻자 백종원 같은 사람이라고 대답해서 화제입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슬픈 건 크게 반박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 골목 식당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요새요, 가게 여시는 분들,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파리, 모기, 거미 쫓는 게 일이랍니다. 거미는 뭐냐고요?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잖아요. 걱정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화요일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